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보면은 유튜브나 뭐 되게 정보가 굉장히 많이 범람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조금씩 이제 아주 미비하죠. 아주 미비한데 조금씩 봐주시는데, 이제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약간 그런 분들이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저도 이제 유사한,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거를 이제 하다 보시면은 유사한 방송끼리를 많이 엮어주고 유튜브가 그런 걸 좀 많이 노출을 시켜주고 좀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누구 거를 이제 자주 시청하면은 그 사람과 이제 비교해서 좀 이 사람이 이런 걸 봤다, 혹은 제가 이제 했던 거랑 뭐 비슷한 주제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했던 거랑 비슷한 주제라든지, 뭐 이런 연관되는 영상들을 뭐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계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다 보면 연관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근데 오늘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쓴 사실 썸네일이 사실은 뭐 누구를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연관된 이미지 중에 제 방송인 줄 알고 제가 이제 봤더니 클릭을 저도 모르게 했더니 보니까 이제 다른 분 방송인 거예요. 그것도 구독자가 한 7, 8만 명 되시던 분이시던데, 제 쓰는 레드 라인하고 붉은 라인하고 이제 칸 별도로 해서 아래 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분이 예전부터 이런 형태의 썸네일을 쓰셨나 해서 봤더니 얼마 몇 시간 안 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 방송을 봤나 보다,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 확신을 좀 가졌는데, 그래도 뭐 다른 분들이 써주셨다는 거 뭐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쓰셔도 그거 자유죠. 누가 쓰든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서로 이제 보고 서로 이제 거기서 어떤 뭐랄까요, 감명이나 어떤 느낌과 감성적인 부분을 좀 느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표방하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모방이겠지만 모방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좋은 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어떤 모방 속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창조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단지 이제 그래도 구독자가 꽤 있으신 분이 제 방송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또 이제 쓰셨다는 게 참 좀 놀라웠어요. 보면은 그분 방송 리스트나 이런 거 쭉 보면은 그 전까지는 딱 그분의 어떤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몇 시간 전에 저랑 비슷한 썸네일로 바뀌는 거 보고 되게 웃겼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그런 썸네일을 제가 만든 거 외에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제가 좀 뭐랄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데 어쨌든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폭락이 이제 많이 가고 또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뭐 지금 당장 현실적인 대안,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사태를 대비해서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갖고 계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금 뭐 거품이 덜 쌓였을 때 조금이라도 좀 정리하는 방향, 특히 이제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대출 상환해야 될 부분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 또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품을 거치시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물을 남기면서 판매 처리를 하시고, 왜냐면 앞으로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듯이 인구 감소라든지 뭐 앞으로 이제 결혼하는 가정도 없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 이제 집을 찾고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인구 감소는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세계 경제는 안 좋아지고 미국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는 걸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투자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경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투자도 굉장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는 방향으로 좀 뭐랄까, 본인의 어떤 구매 가격보다 금매로 더 마이너스를 해서 파셔야 되는 분들은 물론 이제 뼈 아프시겠지만 뭐 가슴 아프시겠지만 그런 부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행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매를 해서 떨이 처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아니면은 계속 본인이 나중에 20년, 30년을 계속 이제 빚을 갚으면서 지내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인이 어떤 정말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일을 못하게 해서 어떤 노후대 비용 자금으로 환금을 할 때 환금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또 환금성을 만들고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맞는 그때의 시세 가격에 봐야 되는데, 그 시세 가격으로 봤을 때 여러분한테 지어지는 돈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갚았던 빚만 인정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적인 보상이나 뭐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손을 조금 보더라도 하시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아직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 매수 대기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도 충분한 성과, 그러니까 그렇게 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 3년이든 4년이든 관망을 하시면서 어떤 본인들의 집이 정말 필요하는 그런 시기와 어떤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필요해, 본인들 개개인의 사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와 그런 필요성이 좀 느껴질 때, 그럴 때 가격을 보고
그 가격 정도면 내가 수용할 만하다라고 하실 때 들어가시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것조차도 3년과 4년 정도는 뒤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 그때 시세를 보시고. 근데 그때 시세가 만약에 만족치 않고 덜 떨어졌다 싶으면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뭐 사실은 저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관련해서 저는 그냥 한국 부동산 폭락 뭐 이런 계속적으로 어떤 폭락만 한다, 큰일 났다, 뭐 빨리 팔아라, 뭐 이런 얘기만 단순하게 주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대안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베트남에 살았었고, 또 베트남 관련해서 투자도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에서도 살았었거든요. 중국에서 몇 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해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시청자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 어떤 한국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국한이 돼서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막 해외,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혹은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라든지 이제 처음 경험하고 걸음마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아니면은 투자에 좀 관심이 없이 해외에서 교민생활 하시다가 이제 투자에 눈을 떠서 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시는 곳이기도 하니까 관심이 많이 가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정보 공유를 많이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베트남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중국의 어떤 제가 2014년도부터 중국에서 좀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쭉 보면은 이 시장의 판도와 베트남과의 좀 궤적이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어떤 세계 공장 그리고 기업의 어떤 수요, 글로벌 기업 이전에 대한 어떤 수요, 그로 인해서 이전하는 국가에서의 발생하는 이익,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이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곧장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거든요, 초반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해내고 그런 재화에 대한 어떤 세금이나 세수 확보나 뭐 여러 가지 그 창출하는 유형 무형의 이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연간 소득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소득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증가하게 되면서 뭐 지금 사실은 많이 또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수요가 몰리면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시장 경제 원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베트남이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수익형 부동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4% 정도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수익률 4%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집을 구매 금액에 대비해서 연간 수익률 한 4% 정도 될까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에 반해서 베트남은 뭐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나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임대료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6% 이상, 한 7%? 뭐 잘 받으면은 뭐 8%까지도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뭐 노후 대비용으로 뭐 하시고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집값까지도 자산 증식의 효과를 좀 노리신다면은 저는 베트남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전 방송부터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은 인구 구조상 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고, 또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그 어떤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력을 무기로 해서 나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베트남이 또 갖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세계 무역의 글로벌 공급 기지로, 그리고 그런 어떤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중심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 다른 동남아 나라들보다 더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북부 쪽에 좀 투자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지금 뭐 북부 쪽에 애플 공장이나 뭐 폭스콘이라든지 뭐 휴대폰 관련된 그 하이테크,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일컬어지는 기술력이 필요한 어떤 공장과 기술들, 재화들이 그곳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모든 산업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하기 위한 단계는 처음에는 어떤 저렴한 인건비, 싼 인건비로 많이들 이제 몰려오죠. 많이들 몰려오고 거기서 이제 만든 재화와 그리고 고용 창출과 거기서 나오는 세수로 나라가 윤택해지고 살을 찌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하나라도 그 고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한 그 나라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노력이라기보다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생산기지들 많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 완화와 어떤 그런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밀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정책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날아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나라의 발전이 눈에 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단순 농업, 뭐 이렇게 단순한 어떤 노동의 가치,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국한되다가 하이테크,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고 또 그만한 고부가가치 가전제품들을 생산하면서 만들고 수출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니 뭐 국민 생산이 뭐 몇백만 달러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그런 때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거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또 했고 또 모니터링을 계속 하니까 여기는 아직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거품 현상이나 어떤 본인이 갖고, 그러니까 본연의 재화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어떤 과평가된 부분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코로나 후에 이제부터 많은 중국의 어떤 그런 변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넓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유튜브하고 다르게 저만의 차별화는, 다른 유튜브들은 뭐 전 세계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뭐 가격 뭐 그리고 뭐 이런 그 금리 인상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지만, 저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 살았고 그런 경험, 그리고 거기서의 어떤 생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세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좀 밝아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세세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기서부터 이제 다양하게 중국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인들도 많이 와서 베트남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또 거기서 이제 공장도 짓고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할 정도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많이 넘어오고 그런 정보를 좀 계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중국인들도 많이 넘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동산 투자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월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임대료가 또 오르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고, 임대료만 오르겠습니까? 임대료, 여러분들도 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동산에 또 여러 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나 뭐 이런 것들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기본 자산 증식이, 그러니까 자산의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수익률이 그만큼 되면은 자산 가치도 따라 오르는 게 보통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 고정 자산 가치는 그대로고 수익률만 올라간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수익률 그러면은 뭐 20%, 30%, 40%, 50% 넘겠네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집값도 뭐 막 서서히 올라서 그렇지 사실 분양가 됐을 때 대비해서는 40%씩, 30%씩 이상씩 오르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의 어떤 상승폭과 비교해서는 아직 미미하죠. 근데 그게 거품이 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거품이 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가능한 일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상승 국면, 금리 인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시국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거를 제공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베트남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베트남은 그 높은 경제 성장률 계속적으로 달성을 할 게 눈에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후 대비용으로 이제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베트남과 중국과 뭐 일본도 있었고 뭐 사실 저는 그 나라 언어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베트남의 어떤 그런 수익률, 그 투자 수익률이나 뭐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보니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처럼 뭐 자산 증식 완전 꽝이고 뭐 거품 잔뜩 쌓인 거 샀다가 물리고 그리고 또 이제 손해보고 가슴 막 아파하고 떨어지는 가격 보면서 그리고 수요가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서 살 사람이 없고 매물은 점점 쌓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한국보다는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왜냐면은 앞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의 소득이 오를 게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마치 그 누구죠? 그 짐 로저스 아시죠? 여러분들 주식 그 거장 조지 소로스 더불어서 아마 퀀텀 펀드를 만들었던 짐 로저스, 그 짐 로저스처럼 그 사람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는 것처럼 확실한 방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확실한 게 보일 때 그때 투자한다는 게 그 사람의 투자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거리에 있는 돈을 줍는 느낌이에요. 왜? 떨어질 일이 없어요. 누가 지금 베트남의 그런 어떤 산업이나 비전 전망에 대해서, 생산기지나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할 그런 발전상에 대해서 누가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봐도 명확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생산기지, 글로벌 기지 지금만 봐도 분명하잖아요. 모든 글로벌 공장들이 옮길 거고,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아이폰까지도 베트남으로 넘어와서 생산이 될 거예요. 글로벌 물량들이. 그러면은 세계 거의 뭐 대부분의 고부가 가치는 거의 다 베트남으로 지금 막 이전을 하고 있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미래가 어두울까요? 그리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폭증하고 있고 젊은 인구 되게 빵빵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베트남의 인구 구조 그림을 보세요. 연령대별로 쭉 있는 거. 우리나라 또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달라요. 극명하게. 그걸로 진짜 프로의 어떤 미래가 좋다, 미래가 각광받고 좋은 나라라고 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베트남 같은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예요. 노령화, 그리고 생산 불가능 인구가 굉장히 적고 점점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그 하단에도 그들의 자녀들이 빵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후 세대들이 그만큼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거니까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